애플은 사실 하드웨어로 이 소비자들과 좀 만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캐펙스 투자가 적어도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 좀 유리하다. 안녕하세요. 자이언트 TV 투자 실험실 제 11화.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주로 해외 주식에 대해서 많이 다뤄왔는데요. 이번에는 한미 양 시장의 이 최강자들이 만나는 그야말로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같은 대규모 스케일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한미 양 증시 시총 대장주 애플과 삼성전자의 대결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두 종목에 투자하신 구독자분들이 많은 만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미국 증시 시총 최강, 세계 최강주죠. 애플을 준비를 했고요. 저는 한국인은 모를 수가 없는 주식이죠. 삼성전자 해봤습니다. 네. 이 애플이라고 하면은 일단 시가총액이 2.75조 달러. 올해 초에 이제 3조 달러를 잠깐 터치했다가 지금 다시 2조 달러 돌아온 시가총액 세계 최강의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2.75조의 시가총액은 한국 돈으로 3,298조 6,250억 원입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보다 커요. 간단하게 이제 주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11일이 최근 종가인데요. 그 종가 기준 168.64달러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그 우려에 전 거래일 대비 2.02%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 나스닥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하향세가 좀 돋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애플은 선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애플이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줬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떨어진 것에 비해서는 애플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스닥이 한 10% 정도 이상 빠졌는데 애플은 7.35% 정도 빠졌고요. 지난 1년간의 수익률을 보면은 26.62%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애플이라고 하면은 이 기술주고 좀 변동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생각보단 덩치가 너무 커져가지고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간단히 주가 움직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일 종가는 74,900원이었는데 나스닥도 한 2% 넘게 빠지면서 코스피도 조정을 같이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무려 447조 원입니다. 압도적으로 국내 시총 1등 주식이고요. 일단은 국민주답게 주주 명부 기준으로 500만 명이 넘는 주주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중에 1명은 이제 삼성전자 주주인 셈이죠. 그만큼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코스피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 전체 시총이 2,160조 정도 되고 삼성전자는 447조인데 이거 비중으로 따지면 사실 20.7%, 네, 5분의 1 정도거든요. 그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이게 그 나스닥 7대 기술주 비중이 25% 넘는다. 큰일이다. 네, 이 기업들이 S&P 500 지수에서 비중이 25%를 넘어서 너무 의존도가 크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전 하나만 20%가 넘는다는 건 아주 충격적이네요.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이제 지수 움직임과 많이 연동이 되는데요. 최근 1년간 삼성전자 코스피 주가 수익률은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1%, 코스피는 마이너스 12.7%로 되게 비슷한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한. 투자 기간이 짧을수록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과 코스피 지수 투자하는 거는 되게 비슷하다. 하지만 2010년 10월 이후 오늘까지 10년치 정도 수익률을 비교하면은 삼성전자는 396%, 약 5배, 5배 뛰었죠. 플러스 400%니까요. 코스피는 44% 상승이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그 애플의 좀 밸류에이션 지금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트레일링 12months 그러니까 지난 12개월간의 PER로 봤을 때 애플이 27.92배고 시킹알파에 따르면 이제 포워드는 27.44배 정도가 됩니다. 이 섹터 PER의 중간값은 각각 21.2배, 20.96배예요. 애플이 상대적으로 섹터 중간값보다는 높이 값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5년 동안 애플이 가졌었던 PER은 평균 23.21배. 여기서 분모로 쓰이는 EPS는 지난 12개월간의 EPS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정도면은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싸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믿고 가는 주식이니까 여전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 EV/EBITDA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도 있죠. 지난 12개월 기준으로 21.28배, 포워드는 20.79배 정도입니다. 동종업계 중간값이 지난 12개월 기준으로 17.3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애플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고 EV/EBIT도 있어요. 지난 12개월 기준으로는 한 23.35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동종업계 중간값인 23.78보다는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 조금 밸류에이션이 낮게 나오긴 했는데 캐펙스 투자 같은 것들의 영향이 큰 고정자산 비중이 큰 기업들이 이 EV/EBIT을 많이 보긴 하는데 애플은 사실 그런 기업은 아닌데 업계 중간값보다 낮게 나와서 재밌어서 들고 왔습니다. 아무튼 애플은 산업 평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비싼 상태이긴 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수치를 갖고 왔고요. 네네. 삼성전자는 어떤가요?
2022년 포워드 EPS는 6,889원으로 이제 22년치 전망치를 일단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의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흐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개 년도를 이제 제시를 해주셨고요. PER 지배순이익 기준으로 이제 평균값이 2018년에 8배에서 2021년에는 오히려 줄어드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PBR도 평균값은 2018년에 1.4배에서 2022년에는 1.8배로 나와 있습니다. 또 EV/EBITDA도 2018년에 3배에서부터 2022년에 4.6배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해당 기업의 역사적 밸류에이션만으로 부족하시다면 이제 동종 섹터의 가장 유사한 경쟁사의 밸류에이션과 비교하는 게 또 방법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만 따져도 D램, 또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도 하고 있죠. 거기다 이제 저희 또 스마트폰 다 쓰고 계시죠.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각 사업 부문별로 이제 나눠서 가치 평가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사업부의 매출 비중에 기반해서 합산하는 그런 가치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걸 바로 SOTP, Sum of the Parts 방법을 사용합니다. 반도체 사업부는 경쟁사로 TSMC랑 인텔, SK 하이닉스 3개사의 평균 포워드 EV/EBITDA 밸류에이션을 적용해서 6.9배를,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LG 디스플레이의 포워드 EV/EBITDA에 20% 프리미엄을 주셨습니다. 이제 IM 사업부 같은 경우는 애플, 아이폰이랑 비교해서 12개월 선행 EV/EBITDA를 무려 50%나 할인을 해서 10.2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전 사업부, CE 사업부는 LG 전자랑 파나소닉 2개 회사의 12개월 선행 평균 EV/EBITDA 3.6배를 적용해서 전통적인 비즈니스다 보니까 멀티플이 낮은 걸 보실 수 있고요. 종합적으로 이 각 밸류에이션을 적절한 경쟁사를 선정했는지, 시장 내 경쟁 우위를 적절하게 반영했는지, 이런 게 기업가치 선정의 정확도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밸류에이션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저희 이 코너 자체는 좀 주식 초보자들, 주린이들, 이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코너이다 보니까 저희가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 기본적인 용어 설명은 따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주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다양한 콘텐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이 IM 사업부하고 이 애플의 사업 구조를 비교해 보면 좀 다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제조를 직접 하냐 안 하냐에 있어요.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핸드폰이 뒷면을 보면은 디자인드 인 캘리포니아라고 썼단 말이죠. 그런가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뜻이 됩니다. 네. 디자인은 캘리에서 했지만 만든 거는 중국 형님들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안 써 있는데 과거 모델에만 있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바로 팩트 체크에 걸린 것 같은데, 하여튼 원래 이 애플의 로고 밑을 보면은 디자인드 인 캘리포니아가 강조돼 써 있어요. 네, 현실은 디자인드 인 캘리포니아 and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이 폭스콘 형님들이 다 제조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이런 그 기업 실적만 봤을 때는 제조업과 유사한 실적을 따라가질 않아요. 삼성은 직접 제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인 제조업과 다르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번에 삼성전자도 4분기 실적이 나왔죠. IM 부분 매출액이 4Q21 28조 9,500억 원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2조 6,600억 원이 나왔습니다. 계산해보면 영업이익률은 한 9.1% 정도 돼요. 맞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1239억 4,500만 달러가 매출로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414억 8,800만 달러였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탭이나 핸드폰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 한해서만 지금 매출이 잡힌 거고, 애플은 뭐 서비스나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긴 한데 매출 비중이 크지 않다 보니까 단순 비교를 하면은 33.4%라는 영업이익률이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유는 설계는 자기들이 하고 생산은 중국에서 하기 때문이에요. ROE도 매우 높습니다. 이게 높을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과 자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 그게 지난 12개월 기준 애플은 145.57%고 삼성전자는 12.6%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게 제조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죠. 애플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자본 중에 고정 자본의 비중이 낮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생산을 위한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정 자산의 비율이 높아서 분모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고, 애플은 이제 설계만 하다 보니까 그런 고정 자산이 이런 게 낮아서 상대적으로 ROE 측면에서 유리한 것도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145%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애플의 사업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너무 쉬워요.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 서비스 뭐 이 정도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4분기 실적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서비스 부문의 이 향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들어가 있는 게 애플 TV 플러스죠. 애플은 사실 하드웨어로 이 소비자들과 좀 만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CapEx 투자가 적어도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 좀 유리하다, 이런 평가를 좀 시장에서 많이 받고 있고요. 애플과 관련돼 있는 좀 향후 기대되는 큰 이슈는 VR, AR과 같은 XR 기기죠. 항상 뭘 먼저 하진 않아요. 워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삼성에서 먼저 나왔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핸드폰이 나온다는 소식인데 그것도 삼성이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의 지금 모습을 보면은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바꾸고 창조적인 뭐 이런 걸 했다면은 이 팀 쿡 형님께서는 약간 이 기업으로서의 애플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
영업이익률을 높이고 돈을 더 벌고 브랜드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서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정말 국내 최대 기업이고 다양한 사업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 사업은 일단은 D램,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하이닉스 포함하면 70% 정도 가까이 되죠.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포함한 무선 사업부 IM, 또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 CE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이제 매출 구성은 작년 9월 기준으로 무선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39.55%, 반도체가 33.57%, 가전이 19.94%, 디스플레이가 11.16%로 제일 작고요. 삼성전자는 1월 말 진행했던 이제 실적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매출은 76.57조 원, 영업이익은 13.87조 원을 기록해서 영업이익률은 17% 나옵니다. 사업부별로 이제 반도체 매출은 8.8조 원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130% 늘었는데 직전 분기 대비로는 이제 12% 빠졌고요. 영업이익률은 제일 높습니다. 34%. 디스플레이는 1.3조 원, 또 영업이익률도 15% 정도로 적당하게 나오고 있고, 여기는 또 연간 기준, 직전 분기 기준 모두 각각 감소를 했습니다. 실적이. 또 IM은 2.66조 원을 이제 기록해서 영업이익률은 9% 정도. 이게 얼마나 삼성이 이제 제조업을 끌어안고 가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안정화된다. 올해 1분기부터 막 두 자릿수로 뭐 단가가 내려간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생각보다 D램 값이 많이 안 빠졌다. 슬슬 이제 반등을 하지 않을까 희망을 이제 불어넣을 수 있는 단계고요. 또 파운드리 선단 공정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수요를 확보를 이제 추진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평택 같은 경우는 특히 EUV 자외선도 노광 장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ASML에서. 그래서 이 5나노미터급 선단 공정을 증설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드디어 올해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 나옵니다. 박수 주세요. 예, 스마트폰에 기대하는 건 드디어 교체 수요가 이제 찼다라고 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교체 시기가 점점 이제 스마트폰 시장도 성숙되면서 삼성증권 분석에 의하면 3.5년 내외로 잡으시더라고요. 신제품 시장 확대를 또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보수적인 현금 운용,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뭐 침공한다든지 뭐 아니면 최근에 또 시안 공장이 또 생산 차질이 있었죠. 올림픽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 정부가 또 시안 쪽을 다 셧다운을 하면서 보수적으로 좀 자금 관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을 하지만 일단 매출 구조나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는 마이크론 같은 종합 반도체 회사랑 좀 밸류에이션이 좀 같이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신만전자 이거 가는 거 맞냐라고 많이 말씀하셨죠. 사실 지금도 여전히 국내 증권사나 해외 증권사들도 신만전자 목표가 제시가 많아요. 대부분 9만 원대 후반에서 10만 원대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8만 원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상상인증권, 미래에셋증권 이 총 3군데입니다. 근데 또 이 3군데마저도 투자 의견은 매수 내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 단기 저점을 잡고 이제 좀 높아지면 판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10일 기준으로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내고 12개월 목표가 10만 7천 원, 여기도 10만 전자 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2월 7일 최근에 그 문제, 겨울이 온다 보고서로 삼성전자 동학개미의 공공의 적이 된 모건 스탠리가 윈터스톰 이 제목으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겨울 폭풍이 끝나면 삼성전자와 TSMC가 올해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장에서 기술주 중에서는 최선호주다. 이 깔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갑자기 최선호주로 넣어버렸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삼성전자 목표가는 7만 4천 원 대비 무려 31%나 상방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고, TSMC 같은 경우도 23% 상방 여력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갤럭시 S22 신제품 핸드폰이 나왔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또 생각나는 부분이, 저희가 좋아하는 그 AMD와 협업을 해서 엑시노스가 새로 개발이 좀 됐어요. 삼성 핸드폰에 탑재되던 엑시노스 시리즈가 좀 그래픽 성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AMD와의 협력을 통해서 좀 개선했다는 기대감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한국 시장에는 이 스냅드래곤이 탑재된 핸드폰이 나오게 됐고요. 근데 다른 시장에서 엑시노스가 나간다고는 합니다. 이제 애플과 같은 경우에도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삼성은 엑시노스를 꾸준히 개발해왔지만 애플은 사실 그거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인텔에서 받아 쓰고 핸드폰은 스냅드래곤에서 받아 쓰고 이렇게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외주를 많이 해. 그렇죠. 외주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 M1 칩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사업의 얘기가 달라지죠. 인텔이나 이런 기업들은 애플과 같은 초대형 스마트 기기 회사들에 팔아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애플이 직접 이걸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는 또 이제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겨울이 온다라는 보고서를 대차게 깠지만 이 애플은 좀 좋아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가요? 네,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모건 스탠리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200에서 $210로 높였고요. 그거에 대한 이유로는 이제 안정적인 매출 구조,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 등 애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금리가 오르는 시장에서도 가치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줄 거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여러분, 근데 삼성전자가 왜 뉴욕 증시에 상장해 있지 않을까요? 다들 궁금해하고 있고, 근데 또 혹시 상장 계획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TSMC는 미국 증시에서 뭐 ADR이라는 형식으로 주식을 내놓아서 우리 같은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도 뉴욕 증시에서 달러로 TSMC 주식을 쉽게 사고 팔 수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할지 말지는 저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과연 삼성전자 주식을 어떻게 투자할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GDR. Global Depository Receipt? 네, 네. GDR입니다. 네. 글로벌 잘 예탁. 되네요, 바로. 네. 글로벌 예탁증권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데요. 반드시 코스피에 와서 원화 환전을 하지 않고도 글로벌 예탁증권을 통해서 달러화로 사고 팔 수 있다고 합니다. 이달 들어서 포브스지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는 기사를 종종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포브스가 글쎄 삼성전자 적정 주가가 1,738달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돈으로 208만 원이에요. 말이 안 되는데요? 네, 말이 안 되죠. 1,700달러면 이상하네요. 네, 말이 안 돼서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75,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대체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찾아봤더니 삼성전자 GDR, 글로벌 예탁증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깊게 아시는 분들은 ADR이나 GDR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평범한 한국인 투자자들이라면 사실 GDR을 접할 일은 거의 없죠. 주식 예탁증권은 어떤 기업이 다른 나라 투자자들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다른 나라 금융사를 통해서 발행한 주식 대체품 같은 걸 말합니다. 왠지 근데 지배구조랑 엮이면 되게 피곤해질 것 네, 같다는 바로 생각이 듭니다. 예. 바로 그것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진짜 주식이 아니고 진짜 주식을 발행해 달라거나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입니다. TSMC 같은 경우에도 뭐 ADR이라고 해서 뭐 해외 발행하는 건데 주식 예탁증권 앞에 그 나라 이니셜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ADR도 아메리칸이고 만약에 테슬라가 한국 증시에 상장하지 않고 대신 주식 예탁증권을 발행한다고 하면 이거 KDR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테슬라 KDR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가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주식 예탁증권을 발행하면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GDR이고 미국에서는 삼성전자 GDR 한 단위가 실제 삼성전자 보통주 25주라고 합니다. 거기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달 2일 포브스지가 삼성전자 GDR이 1,550달러 선인데 실제로는 이보다 13% 높은 1,738달러가 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뉴욕 증시에 상장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긴 한데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굳이 코스피에 와서 외인들이 막 순매도했다면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고 미국에서도 사고 팔 수 있다고 하니까 궁금증이 해소되는 느낌입니다. 한미 증시 최강자전, 올림픽, 월드컵, 어벤져스 간의 대결 같은 느낌이었죠? 오늘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고요.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라는 특수성은 있습니다만 100% 수익률만으로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많은 투표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애플을 지지하는 앤드류, 쫄보김이었습니다.